감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 100여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 현재도 심리학자들은 6가지 기본 감정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마치 분노란 감정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 fear, 두려운 거 있지, 그게 다 아니다라는 게 입증됐어요. 감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편도체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그거의 표출 방식이 굳어진, freeze, 굳는 것도 있고 공격도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뭐예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화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 감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요게 바로 편도체 안정화에 대한 겁니다. 이제 뇌 얘기를 합니다. 뇌. 손 위에 뇌 얹어 놓으면요, 이건 플라스틱 모형이지만 진짜 손바닥 위에 이렇게 올라갈 정도가 됩니다. 예. 요 부분이 이마 쪽이고 여기가 이마 쪽이고 저 뒤가 뒤통수 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포인트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포인트 해도 여러분한테 안 보이니까 왼쪽 그림 여기 보면 이제 이 살색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있잖아요. 그걸 대뇌 피질, 껍데기질, 그래서 코텍스 C, 코텍스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그 쭈글쭈글한 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 뭐 울긋불긋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왼쪽 그림 보세요. 이렇게 그쪽을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더 아래 이 줄기 쪽 있는 거, 뇌 줄기 쪽에 있는 거를 1층 브레인스템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오늘 요 용어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왼쪽 그림 앞에 MPFC라고 있죠? 네. 제가 교실에서 강의할 때는 따라해 보세요 이럴 텐데 여러분 그냥 한번 입으로 중얼중얼 따라해 보세요. MPFC 이게 뭐냐면 C, 코텍스, 껍데기라는 거죠. 대뇌피질. 그 중에 앞에 F가 붙어 있잖아요. FC, 프론탈 코텍스예요. 그래서 전두피질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글자가 하나씩 붙을수록 어디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FC가 이만큼이 다 FC예요. 그 중에 더 앞에 여기 그거를 프론탈 FC라고 그래요. 그래서 PFC. 그래서 PFC는 전두피질, 전자가 2개예요. 전두피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미디얼, 가운데 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측 전두피질이 MPFC예요. 내측 전두피질 이렇게 하시든지, 그게 너무 길다 그러면 MPFC. 우리는 이제부터 MPFC로 통칭하겠습니다. 거의 어느 쪽이냐면요, 그 밑에가 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구 있죠. 저 눈동자 속에 두 눈 가운데 눈동자 속에 그 눈동자 윗부분 그쯤이 돼요. 거기가 MPFC예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믹달라라고 써 있죠. 아믹달라 빨간 거의 양쪽에 끝부분, 그 빨간 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그게 히포캠퍼스, 해마체, 기억의 중추인데 그 끝부분이 아믹달라. 편도체라고 합니다. 편도체 또는 편도. 자, 오늘 우리는 이 편도체랑 이 MPFC 이걸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FC가 또 여기저기 또 나눠서 하는 게 오른쪽 그림인데 여러분 일단 왼쪽 그림만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제가 시험에 꼭 문제를 그럴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 지난 10여 년간, 한 10여 년 정도 되죠. 최신 뇌과학 논문 150여 편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도 없습니다. 이런 건.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걸 정리한 거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 과제 지속력, perseverance. 과제 지속력은 뭐냐?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쟤는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 뭐 이런 거예요. 소설책 읽기 시작하면 좀 재미없어도 끝까지 읽어. 영화 보기 시작하면 좀 재미없어도 끝까지 봐. 안 보면 왠지 찝찝해. 이게 과제 지속력이에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쭉 나가는 거. 과제 지속력. 두 번째는 끈기.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걸 또 끈기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뜨네스티. 여기 우리 뇌과학적으로는 조금 말이 다릅니다. 요 끈기는 뭐냐면 시도했는데 뭐가 좀 안 돼. 수학 문제 풀었는데 좀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해보기. 안 돼도 또 해보기. 또 시도하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은 없다. 이게 끈기예요. 좀 다르죠. 과제 지속력하고. 그 다음에 집중력은 뭐냐면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야말로 어떤 일을 내가 해낼 때 그 대상에 나의 에너지, 나의 어텐션, 주의력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이렇게 포커싱, 콱 쏟아붓는 능력. 그래서 이 집중력은 예컨대 운동선수가 경기를 잘하는 능력이라든지 학생이 시험 잘 보는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 집중력이. 보통 시험 불안증 있는 애들은 시험 문제 받아들 때 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빠의 화나는 것, 엄마의 슬퍼하는 모습, 친구가 비웃는 모습, 뭐 내가 시험 망했을 때 이 동시에 떠올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수학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되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 능력. 자,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있죠. 감정 조절력은 뭐냐면 침착하고 차분하게 감정 인지 능력과 직결됩니다. 내 상태가 그럼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네, 훨씬 더 많아요. 기분이 나쁜데 기분이 나쁜 걸 본인이 몰라.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 더 하면 팡 터져. 난 욱하는 성미가 있어. 멀쩡하다가 네 말 때문에 욱했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지속적으로 쌓여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욱하는 성미가 있어. 감정 조절이 안 돼. 이런 사람은 감정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동 통제력, 충동 조절력, 그 충동적이지 않은 거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 MPFC 있죠. 요 뇌 앞부분.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뇌는요, 먼저 이거 아주 그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 금방금방 얘기할게요. 뭐냐면 원래 뇌 영상 연구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막 나오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 부위는 요 일을 한다. 저 부위는 저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뇌는요, 항상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움직입니다. 즉 어떤 기능을 발휘하려면 여기가 필요해요. 마치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공 던지는 기능을 발휘하려면 팔 필요하죠. 팔만? 어깨도 필요한데? 아닌데 잘 보면 허리도 쓰네? 잘 보니까 엄지발가락 근육까지 있어. 엄지발가락 근육까지 쓰고 온몸을 써야 공 던지기 하나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우리 식사할 때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은 부위가 움직여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근육도요, 이 네트워크를 이뤄서 어떤 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뇌도요, 어디가 어떤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과제 지속력, 끈기, 집중력, 감정 좀씩 다른 능력이잖아요. 이 다른 능력을 발휘하려면 여기저기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이게 필요한데 MPFC가 왜 중요하냐? 그 모든 네트워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MPFC가 거의 중심 허브예요. 중심축이에요. 그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과제 지속력 하려면 MPFC 중심으로 여길 중심으로 여기. 집중력 하려면 여길 중심으로 DLPFC니 뭐니 여기. 감정 조절력은 여기서도 그 밑에 VMPFC니 뭐니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가 서로 다른 여러 뇌 부위가 가동되는 네트워크인데 그중에 핵심이 뭐냐? MPFC다. 그래서 MPFC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이 기능을 내가 다 높이고 싶어. 내가 끈기도 높이고 싶고 말이야. 이것도 높이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싶고 집중도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MPFC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다 좋아져요. 이거는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두 번째 덩어리. 보통 이거 하나 갖고 일주일씩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두 번째 보세요. 셀프, 나에 대한 정보 처리. 이거 굉장히 뇌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번 덩어리 있죠? 여기 3번 덩어리도 그렇고 보통 우리 뇌는 외부, 바깥, 환경, 사물에 대한 정보 처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럼 뭐 휴대폰이든 노트북으로 모니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거 이거 보고 이 강의가 뭐고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어텐션, 내 주의가 나로 와야 돼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걸로 와야 돼요. 굉장히 다른 네트워크가 사용됩니다. 그걸 뇌과학 용어로 Self-Referential Processing,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세요. 지금 다 설명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쁘면 된 주입식 외우세요. 자기 참조 과정 Self-Referential Processing 외우세요. 자, 이게 뭐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 강의 듣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왼쪽 발바닥을 느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왼쪽 발바닥으로 가요? 내 오른쪽 발뒤꿈치는 지금 어떻게 가 있지? 아니, 발을 꼬물꼬물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보라고요. 여러분 앉아 계세요? 왼쪽 엉덩이가 의자에 어떻게 닿아 있죠? 내 허리는? 내 두 팔꿈치의 위치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뱃속 소화 잘 되나? 기분이 편한가? 내 몸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지루한가? 재밌나? 내 기분이 좀 안 좋은가? 걱정이 되나? 지금 한 게 몸이 주는 감각, 내 감정, 그다음에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때가 뭐냐면 정보 처리를 바깥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갑자기 MPFC를 중심으로 PFC 프라이어터라고 TPJ 이쪽 부분이 쫙 활성화됩니다. MPFC는 여기서도 활성화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그분은 어떤가? 여러분 잠깐 해봤잖아요. 여러분 MPFC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참조 과정이에요. 근데 셀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할 때 가동되는 그 네트워크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달라. 그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예요. 특히 지금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 저 김주환 교수 지금 저 사람 무슨 의도로 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걸. 저 김주환 교수 저 사람의 감정 상태는 지금 어떤가? 씨 웃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가? 인상 쓰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쁜가? 이런 거. 타인에 대한 감정, 의도 파악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할 때도 아까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할 때랑 거의 같은. 그러니까 놀랍게도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와 내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는 그냥 같은 부위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기 존중하면 타인 존중된다. 같은 부위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셀프와 아더에 대한 정보 처리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를 이따가 한 덩어리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음 근력 훈련의 큰 파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타인에게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수용하고 뭐 이런 거 용서하고 이런 거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게 다 셀프 아더에 대한 정보 처리 이쪽 파트예요. 그리고 이 두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사실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는 여기랑 옆에 TPJ라는 템포럴 파라이터 정션이라고 그래요. 이 측두엽 쪽과 연결되는 이 부위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MPFC 플러스 TPJ 네트워크 선천적으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셀프 타인 정보 처리가 잘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요즘 잘 알려진 오티즘이에요. 자폐증. 그거는 이게 좀 센 애, 약한 애, 완전히 없는 애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자폐증이에요. 그건 주로 선천적으로 나타나요. 무슨 스트레스 받았다고 자폐증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고 선천적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그 자폐증의 그 핵심이 바로 이 두 번째 덩어리다. 그래서 소통 능력 제로가 오티즘의 정의예요. 소통 능력이 없네. 이게 떨어지네. 굉장히 떨어지잖아. 그래서 자꾸 그 타인의 의도 파악, 감정 파악 이런 걸 아예 선천적으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스펙트럼이라고 했잖아요. 정상인인데 이게 약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인의 의도 파악, 감정 파악이 돼. 이런 사람은 좀 억울하지만 어떤 오해를 많이 받냐면 이기주의다 이런. 쟤는 저만 알아. 근데 잘 들여다보면 다 이걸 알면서도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의외로 많지 않대요. 없어요 별로. 이거 억울한 거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게 셀프 아더에 대한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지사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올릴 수 있어요. 자,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뭘까요? 이 두 번째 덩어리가 바로 대인관계력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통 능력이에요. 남을 설득하고 뭐 하려면 러브 앤 리스펙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덩어리 이게 필요해요. 자, 이 두 번째 덩어리 능력도 핵심이 뭐예요? MPFC. 자, 이제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간다 하면 예측. 미래 이렇게 될 거고 예측하고 판단력. 비교를 한다는 얘기 판단력. 그다음에 decision making process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 의사결정력과 MPFC 관계는요. 한 논문 10편도 넘어요. 중요한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여러분 문제 해결력이 뭐냐? 흔히 problem solving capacity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이 뭐냐? 그게 equal creative thinking이에요. 창의적 사고예요. creativity라고도 합니다. 창의성. 창의성이 뭐예요? 곧 문제 해결력이에요. 아니 문제 해결이 창의성? 네, 그래요. 창의성은 기발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거는 imagination, 상상력 같은 거예요. 뭐 없던 거 새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solutions, optimal solutions, the answer,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솔루션즈는 항상 복수. 그 중에 뭐가 더 최적이냐? 맥락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리소스를 갖고 어떻게 오가나이즈 조직을 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가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게 인간 능력의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의 핵심인데 이 창의성, 이 문제 해결력 어떤 네트워크? MPFC예요. 이것도. MPFC가 부정역까지 쫙 올라가는 네트워크예요. MPFC가 이것도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예측을 하든 판단을 하든 디시전 메이킹을 하든 문제 해결을 다 뭐예요? MPFC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예요. MPFC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걸 갖고 이 세 덩어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덩어리가 뭐예요? 이 첫 번째 덩어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조절력. 두 번째 덩어리가 뭐예요? 이게 두 번째 덩어리. 이게 대인관계력. 세 번째 덩어리가 뭐예요? 이게 자기 동기력.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이 소통 능력.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아니 여기 옆에 이런 것도 많은데 왜 소통력이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이게 떠받들어.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practical reason,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슨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과제 지속력 높이자. 우리 몰라요. 어떻게 하면 높이지? 감정 조절로 그냥 높여보자. 몰라요. 예측력 의사결정 3번 높여보자. 몰라요. 그런데 2번은 알아요. 즉 외부에서 인터벤션이라고 그래요. 개입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둘 다 정보 처리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 이 1, 2, 3을 다 높이는 유일한 통로 출구가 뭐냐? 투입구, 아니 뭐야? 출입구가 뭐냐?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훈련을 이걸 해야 되겠다. 뭐냐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 이용하고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 이용하고 셀프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하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하고 셀프 리퍼런셜 프로세싱 돌아보는 거 하고 그래서 2번 중심으로 쫙 지금 훈련되는 게 뭐냐? 그게 명상이에요. 우리가 하게 돼.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2번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1, 2, 3을 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모임이 뭐죠? Plan to See Diary. 여러분 Plan to See가 뭔지 알아요? 이 제목 그냥 지은 줄 아세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참고로 전 Plan to See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면 이게 왜 잘 지은 거냐면 여러분 이거 왜 잘하는 거냐면 보세요. Plan to See 1, 2, 3 딱 맞아 들어갑니다. 뭐냐면 doing 하려면 뭔가를 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끈기, 과제 지속력, 감정 이게 필요한 거예요. doing 하려면. 그다음 플랜을 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뭘 해야 되고 예측해야 되지, 판단해야지.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이런 플랜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되겠다. 이게 전략을 하고 이게 플랜이에요. 그거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3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먼저 C 확인해 봐야 되잖아. 잘하고 봐야 되잖아. 어웨어해야 되잖아. 뭐에 대한 거예요? 셀프 리퍼런셜 프로세싱에 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내가 이건 해냈고 못 해냈구나. 지속적인 피드백 주는 거 그게 C예요. 그래서 플랜 do C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플랜 do C 하려면 뭘 키워야 되겠어요? MPFC. MPFC 키워야 돼. MPFC. 그래서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말이죠. 여기 앞에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MPFC 있죠? 파란 부위 여기거든요. 이마요 앞쪽에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편도체 얘기 얼핏 했죠. 아믹달라. 편도체랑 왜 그거를 얘기를 했냐면 이 아믹달라랑 이 MPFC는 그걸 아믹달로 프론탈 커넥션이라고 해요. 꽉 연결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꽉 연결돼 있어요. 아주 센 연결. 청소년 시기부터 그때부터 나타나가지고 탁 연결돼 있어요. 이 연결된다는 게 뭐냐? 시소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그럼 얘는 툭 떨어져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툭 떨어져요. 그런데 MPFC를 쫙 올리면 편도체는 쫙 가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이 MPFC를 올리려면 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도체를 낮추는 게 첫 단계예요. 편도체가 꽉 잡고 얘를 잡아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노력을 해도 셀프에 대한 정보 처리, 탄핵 이걸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 아믹달라 다운, 편도체 안정화. 자, 그게 이제 준비 작업이에요. 그게 좀 됐죠? 그 다음에 전전두 피질 활성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 안, 전, 활. 그 두 가지가 마음근력 훈련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이에요. 편도체 안정화하려면 뭘 해야 될까? 호흡 훈련, 고유 감각, 내부 감각 훈련. 이게 뭐고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물론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편도체 안정화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전두 피질 활성화, 자기긍정, 타인긍정 맨 밑에 줄에 있죠?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거 한 개씩 하는데 한 1, 2주씩 걸리는데 그냥 여러분께 자세한 설명은 오늘 못 드리고 시간 관계상 어차피 이게 1년치 강의니까 못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바바바바바바 그렇게 넘어갈 테니까 추후에 여러분 계속 조금씩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참조 구정, 자기 참조 과정, 자기 참조 과정, 셀프 리퍼런셜이 일어날 때 전전두 피질이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고훈련법 이런 거를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로 가느냐? 편도체 안정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 내리는 거. 편도체가 도대체 뭐고 왜 그런 작용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편도체가 활성화됐다. 그러면 흔히 짜증났다. 화난다. 두렵다. 이런 거랑 관련이 된다고 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편도체 안정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디스클레이머부터 먼저 말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주의사항이죠.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해서 잘못된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편도체는 여러 기능, 다시 말해서 분노, 짜증날 때 활성화되지만 너무 기쁠 때, 너무 반가운 걸 봤을 때, 너무 관심 있는 걸 봤을 때도 활성화돼요. 그 다음에 편도체 안에서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도체 앞부분이야 뒷부분이야 걔가 또 어디랑 연결되느냐에 따라 또 다 달라져요. 뇌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믹달라는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되냐면 아믹달라라는 유명한 저널이 학술지가 있을 정도예요.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뇌과학을 연구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일반인 우리가 마음근력 훈련하는 한도 내에서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단순화시켜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부정적 정서 활성화되는 거다. 괄호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주입식, 암기, 편도체, 분노, 짜증 이렇게 일단 외워두세요. 자, 외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편도체가 얘가 뭐 하는 건지 어떤 부위인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면 쭈글쭈글한 데 있죠. 쭈글쭈글한 게 전두엽, 뭐 후두엽, 이 감각기관 이게 다 뭐냐면 쭈글쭈글한 애들이 뭐냐면 우리의 의식작용을 담당해요. 우리의 온갖 기억 다 이 쭈글쭈글한 피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의식, 감각, 운동중추, 뭐 시각, 청각 다 이 쭈글쭈글한 애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변연계, 저 속에서도 저 아래 저 안에 있는 저 빨간색 아믹달라는 어떨까요? 이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저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걸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전전두 피질 활성화되면 느껴요? 느껴요. 어떻게 돼?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전전두 피질. 직접적으로 느껴요. 얘는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편도체는 못 느껴요. 근데 편도체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걸 봤는데 위협이야. 예를 들어 원시인이 참고로 우리 현대인과 10,000년 전 동굴에 살던 석기시대 원시인은 뇌 구조가 똑같습니다. 10,000년 안에 무슨 진화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작동 방식이. 그래서 어느 원시인이 토끼나 우리 선조들이죠. 예, 토끼 사냥이나 가자. 돌도끼 하나 메고 토끼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 죽었다. 멧돼지가 때려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도망가든지 멧돼지랑 싸워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뭐죠? 근육. 그러니까 이 뇌는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위기 상황임을 탁 우리 온몸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의 에너지를 다 근육으로 쫙 보내줘요. 그래서 flee와 fight, 도망갈래 싸울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뭐냐,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편도체가 활성화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기능을 먼저 차단시켜 버립니다. 에너지를 그리고 근육으로 보냅니다. 우리 평소 우리의 지금 에너지가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면 위장, 소화기관이에요.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의 30%를 소화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100만큼 열량을 먹으면 30은 소화하는 데 쓰고 70이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소화 기능을 차단시켜 버려요. 야, 지금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들고 있는데 아침밥 먹은 거 소화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 스톱 시켜버려요. 잠시. 그 다음에 생식 기능도 스톱 시켜버려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남자 정자 만들고 성적인 매력도 유지해서 씨 버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생식 기능 스톱. 그 다음에 뭘 스톱하냐? 면역 기능도 에너지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면역 기능 주로 장 쪽에 있는데 박테리아 들어오는 거 잡아먹는 백혈구 이런 면역 기능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자라는 종양세포를 누르는 NK셀, T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양세포를 누르는 거예요. 그건 암 걸린 사람한테 해당되느냐? 여러분 이거 꼭 알아두세요. 암세포는 누구한테 생기죠? 여러분한테 생기고 있어요. 지금도. Everybody, everyday 이거 잊지 마세요. 모든 포유동물은요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우리 인간은 매일 수십억 개의 새로운 세포 분열이 생기거든요. 수십억 개 중에 수천 개, 수만 개, 극히 일부지만 얘가 에러가 일어나요. 복제 중에. 터뷸런스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에러가 일어나면 얘가 뭐 그냥 죽는 것도 있지만 약간 미쳐가지고 지가 여기서 손가락을 만들어야 되는데 딴 걸 만들고 있어요. 혈액세포인데 뭐 딴 걸 만들고 있어요. 복제가 이상해서 지가 막 혼자 자라나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런데 그 암세포가 자라나는데 우리가 누구나 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암이 안 걸리죠? 지금 여러분도 지금 암세포 자라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면역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내추럴 킬러 아니면 T셀 이런 애들이 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포유류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이 면역 시스템으로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편도체 활성화됐자고 그랬죠.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편도체 활성화시키면 그런 면역 시스템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멧돼지한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1년 뒤에 생길 암세포를 지금부터 누르고 있냐. 암세포가 속도가 다 다르지만 부위에 따라 대략 1, 2년 돼야 1cm, 2cm 커서 암이 발견됐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원시인의 뇌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왜 합리적일까요?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한 5분? 길어야 10분? 내가 멧돼지를 때려잡든 멧돼지로부터 도망가든 아니면 멧돼지한테 죽든 하여튼 결론이 난다. 5분 10분 내에. 그러니까 5분 10분 정도 이런 온갖 기능을 차단시키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현대인입니다. 우리들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5분 10분 내 해결이 안 돼요. 고등학생 수험생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3년 내내 수능이라는 멧돼지가 다가오고 있는 게 보여요. 저기 엄청난 멧돼지가 다가오고 있어. 내 쟤 해결 못하면 난 죽어. 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내내 편도체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편도체는 5분 10분 활성화되고 이게 그러니 소화불량 생기고 면역되고 뭐 다 깨지는 거예요. 이 신체 밸런스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되냐면 위기 상황은 5분 10분 내에 끝나는데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또 누굴까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세요? 면접 시험 엄청난 멧돼지죠. 여러분 취업했어요? 조직 생활에 뇌 연구 있어요. 뇌 과학에 보면 조직 내에 여러분 회사 조직 내에 직장 상사를 우연히 만나죠. 그럼 여러분 아무 잘못 안 했어도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우연히 만나죠. 그럼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여러분한테 멧돼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사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뇌는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혹시 팀장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예요? 잊지 마세요. 나는 내 밑에 부하들한테 멧돼지구나. 내 부하들을 난 잘해줘. 내 부하들 잘해줘도 내가 나타나는 순간 얘네들 머릿속은 지금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데드라인 있는 고등학생을 예를 들어보세요. 수능이란 거대한 멧돼지 다가오는데
수시로 출몰하는 멧돼지, 중간고사 멧돼지, 기말고사 멧돼지, 무슨 모의고사 멧돼지, 집에 가면 엄마 멧돼지, 아빠 멧돼지, 막 학교 이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대인은 편도체가 정상 상태를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뇌는 다 비정상 상태예요. 다 편도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디폴트로 짜증나. 디폴트로 화가 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두려운 거라며. 멧돼지 다가오는 거라며. 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또 뒤에서 할 얘기 앞에서 잠깐 하면 여러분 감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제 이게 감정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편도체가 알아내. 감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우리 지난 100여 년 동안 알고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 현재도 심리학자들은 6가지 기본 감정 뭐 이런 걸 가르치고 마치 분노라는 감정이 따로 있고 분노 있지, 앵거 화나는 거 있어. 그다음에 두려움, fear 두려운 거 있지. 그다음에 역겨움 거 있어. 뭐 별도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다 아니다라는 게 입증됐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심리학 시간에 기본 감정 6개 이런 거 배웠으면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감정은 딱 하나예요. 편도체 활성화되는 거예요. 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면 그거의 표출 방식이 굳어지는 freeze, 굳는 것도 있고 두려움의 표출 방식이 aggression, 공격도 있어요. 공격이 뭐냐면 그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는 뭐예요? 두려움의 표현이에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온갖 나 짜증나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여러분 화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매일 개 산책을 합니다. 얘 산책을 안 시켜주면 안 돼. 34kg예요 얘가. 엄청 힘도 세요. 34kg를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길에서 만나면 대부분 얘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죠. 중소형견들. 뭐 한강 산책하고 산책하다 보면 많이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짖을까요? 작은 애들이 짖어요. 얘는 큰 애는 가다 조그만 애가 엉엉 좀 그냥 가요. 조그만 애는 왜 짖을까? 막 더 공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 막 짖잖아요. 주인이 안아줘서 보호하잖아요. 안 짖어요. 좀 덜 두려우니까. 주인이 안고 있으니까 저 큰 개가 날 어쩌지 못하겠지. 그래서 안 짖는다고. 큰 개는 자기 힘을 아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그냥 안 짖네. 여러분 짜증이 많으세요? 주변에 화를 많이 내세요? 여러분 작은 개예요. 큰 개가 되세요. 개로 비유하자면 큰 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없는 방법, 편도체 가라앉히는 방법,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짜증이 많으세요? 두려움이 늘은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자꾸 불안증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걸 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게 편도체 활성화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편도체 활성화되는 게 그렇구나. 그걸 아시겠죠?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MPFC를 끌어내려 버려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걸 왜 끌어내릴까? 우리가 봤던 이 기능들을 다 끌어내린대. 편도체 활성화되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전전두 피질 이거는요. 캐니만 같은 thinking slow and fast, 그 책에서 나오지만 이거는 전전두 피질 활성화에서 과제지수나 끈기, 타인,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 예측, 판단 이거 뭐냐면 슬로우 띵킹이에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가 나타났어. 지금 편도체가 활성화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필요해요? 아니요.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과제를 지속해보자. 끈기 있게 가만히 있어봐. 멧돼지를 살펴보자. 멧돼지에 집중하자. 가만히 있어봐. 멧돼지가 나타나도 내가 떨면 안 되지. 자,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타인에 대한 정보 처리. 멧돼지는 누구인가? 멧돼지의 의도는 뭘까? 저 멧돼지는 어떤 감정 상태일까? 자, 예측해보자. 멧돼지의 진로 방향. 내가 어떻게 하면 판단해서 어디로 풀면 될까? 자, 창의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MPFC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뇌는 원신의 뇌예요. 원신들이 마주하는 위기는 원신이 살던 세상에서 편도체 탁 켜지죠?
근데 이거 전자도피지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멧돼지 의도 파악하고 있으면 죽어요. 당장 근육을 해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여러분 다 수능 옛날에 봤죠. 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수능 시험지가 멧돼지인 거예요. 여러분 뇌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풀면 나 죽어. 내 인생 끝나. 수학 시험지를 받아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편도체 활성화돼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수학 풀려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 있어야 되고 뭐 출제자 의도 파악해야 되고 문제 해결력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다 셧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면접 시험을 간다. 취업 시험,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 그럼 취업 면접관들이 멧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셧다운 돼요, 이게. 그 두려움, 분노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안 돼요. 젊은 야구 선수들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뇌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그러잖아요. 아까 나 성공 못하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도체 활성화돼요. 그럼 이게 다 안 돼요. 뇌가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 문제를 잘 풀려고 수능 시험에서 실수 안 하려면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캄다운 시켜야 돼요. 편도체를 무조건 안정화시켜야 돼요. 지금 현대인들한테 편도체가 과도하게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 안 돼서 문제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편도체가 자꾸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이제 편도체 안정화 훈련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셨어야 돼요. 편도체는 저 밑에 있잖아.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화난 걸 어떻게 알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편도체 활성화되면 나 분명히 나 짜증 나는데 나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두려움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옛날에는요. 심리학자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 기억이 같은 레벨인 줄 알았어요. 같은 의식의 레벨. 여러분 오늘 이거를 꼭 이것만 배우셔도 정말 큰 거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감정과 생각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감정과 생각은 메모리 기반 띵킹 나 이랬어 뭐 저랬어. 근데 우리가 왜 착각하냐면 내가 옛날 그때 그 생각을 했더니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 생각했더니 뇌가 그 생각 처리하느라고 옛날과 똑같이 편도체를 활성화해. 편도체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우리 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화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 다시 요게 헷갈리는 건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잖아요. 저 빨간 게 그럼 우리 못 느껴요. 우리 의식을.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몸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와요. 호르몬 쫙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두 가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좀 괜찮지만 코르티솔 좀 안 좋은 거고 어쨌든 꼭 안 좋은 건 아닌데 일단 단순하게 오류를 무릅쓰고 자 그러면은 아믹달라가 편도체가 쫙 활성화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좀 뛰어요. 내장이 약간 꿈틀해요. 그 다음에 손에 약간 땀이 차요. 그 다음에 중요한 턱 근육, 안구 근육, 표정 근육, 승모근 몇몇 주요 근육 우리가 곧 살펴볼 뇌신경에 관련된 그런 몇몇 부위 다가 아니에요. 아주 특징적인 몇몇 부위들의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 심장 박동이나 내장 이런 몸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저 위 ACC라든지 이 그 소마토 센서리 코텍스로 전달이 돼가지고 대뇌피질로 전달이 돼서 대뇌피질로 가서 그때 의식하는 거야. 아, 내 몸이 지금 달라졌네. 아, 이게 내가 화났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긴 얘기 짧게 하면 이렇게 돼요. 몸의 변화를 통해서만 우리는 내 감정의 변화를 압니다. 다시 감정은 몸에 대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0.5초 내에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뭐가 나타났어. 내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렸어. 또는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러면 몸이 변화해. 몸의 변화를 통해서 내 뇌에서 무서워. 짜증나. 이게 되는 거예요. 0.5초 딜레이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이게 유명한
안토니오 다마지오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죠. 베스트셀러예요. 번역도 돼 나왔어요. 번역도 됐어요. 1994년도에 나온 거. 이게 뭐냐면 소매틱이 뭐냐면 신체 표지 가설, 신체의 표지, 즉 심장 박동,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감정을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로돌프 지나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감정 자체가 fixed action pattern이다. 옛날에는 뭐라고 잘못 얘기했냐면 감정은 두려움은 도망갈 준비하는 거야. 분노는 공격할 준비, 행동에 대한 준비라고 감정을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예요. 행동 자체예요. 이미 근육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 에너지는 근육으로 가고 이미 내 몸은 공격이나 도망가는 걸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걸 위해서 심장박동마가 에너지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일종의 행동 패턴이 나와요. 인상 찌푸러지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그게 감정이에요. 즉 내 몸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를 내 뇌가 알아차리고 내가 화났음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왜 착각을 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분노를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한다고 감정이 잡히나? 안 잡혀요. 감정은 생각을 결정해요.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면 내 두려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버려요.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감정은 생각 컨트롤해요. 생각은 감정 컨트롤 못해요. 자, 그러면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을 컨트롤하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신호가 있어요. 신호.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장이에요. 장. 내장기관. 장은 거의 감각기관이에요. 이게 그냥 소화기관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제2의 뇌라고 그래요. 뇌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장에서 뇌로 올라오는 신호가 2000배가 더 많아요. 2000대 1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게 올라와요. 여기서 장에서 많은 신호가 올라오는 것 중에 일부가 두려움으로 해석되고 뭐로 해석되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환자 같은 사람 있죠? 아주 유명한 가보르 마테바. 트라우마 환자는 옛날에 겪었던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 장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거다라고 아예 단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9.11 사태 이후에 지금 내부 감각, 고유 감각 훈련을 통해서 온갖 불안장애,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게 지금 쫙 퍼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정신과 의사들과 이 운동하는 사람들, 보통 운동이 아니에요. 고유 감각 훈련 운동, 그런 거 조금만 보여줄게요. 그런 걸 통해서 뭐래요? 불안장애, 우울증, 트라우마 이런 거를 치유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이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보면 이런 이런 아주 제가 추천하는 책인데 여기 CBT를 바탕으로 한 다이얼렉틱, DBT, 그 다음에 Fearless 이런 책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설득해가지고 내 생각하는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회복탄력성 이런 그 제목으로 나온 책보다 이 Fearless 두려움이 없는 거 이게 진짜 회복탄력성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거 여러분 이런 책들을 볼 때 다 좋은 책들인데 특히 인생이 지옥처럼 이거 진짜 유명한 사람이 만든 책이에요. 이런 책들을 볼 때 한 가지 아쉬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책들을 다 공통점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을 가져감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 전통적인 방법에 다 있어요. 극히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몸으로 다뤄요. 몸으로. 내 몸의 이 감각 이런 거를 다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떤 훈련법 이런 걸 알려드릴 텐데 뇌가요. 잘 보세요. 뇌가 통증 있죠. 이제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증, 우리 아파요. 만성 통증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통증과 감정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내가 허리 요통이 있는데, 내가 편두통이 있는데 이게 감정이랑 같아? 네.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거에 대한 논문, 그걸 해결해야 되는 논문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거를, 그걸 제가 이제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쓰고 있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보여요. 여기 아무튼 이 제목이라도 나중에 찾아보세요. 능동적 추론 이론이에요. 능동적 추론 이론. 이게 뭐냐? 요번 5월 달에 2022년 5월 달에 제가 쓴 논문이에요. 여기 물론 저자가 여러 명 있지만 제가 제1 저자에다가 교신 저자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썼냐? 칼 프리스튼하고 같이 썼어요. 칼 프리스튼이 뭐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에 능동적 추론 이론, 뇌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 야 감정과 통증이 같은가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의 능동적 추론 이론이에요. 그럼 칼 프리스튼이 누구냐 하면 뇌과학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글에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강의 들으시고 나중에 칼 프리스튼 찾아보세요. 뭐 미래 천재과학자 뭐 엄청난 사람이 뇌과학자 중에 유일하게 노벨상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뇌과학자 중에 1등 지금 누구야? 칼 프리스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뭐야? 액티브 인퍼런스 티어리, 마커 블랭킷을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그걸 갖고 제가 긴 그 논문을 이 사람의 피드백을 이 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학자들 이 사람이 야 너 재밌는 거 하는구나. 내가 2명 더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여기 저기 이탈리아 사람 뭐 이게 포르투갈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룹에서 우리가 논문을 2개나 같이 썼고 요 하나는 제가 주도적으로 쓴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뇌 지금 이런 그 여러분 통증과 감정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믿을만한 거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와 이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같이 한 거다. 이런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이거 논문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뇌는 추론을 합니다. 추론. 뭐에 대한 추론을 하느냐? 아까 감정이나 통증을 만들 때 이 내 장이나 몸 여기저기서 심장 박동 이런 데서 그걸 내부 감각이라고 그래요. 올라옵니다. 그 감각. 그걸 바탕으로 내가 화났구나 이걸 알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 뭐가 있죠? 우리는 오감이 있죠. 5개의 감각밖에 없죠. 그래서 6번째 육감 그러면 그건 초능력 같은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이 식스센스 초능력. 우리는 오감밖에 없다고. 시각, 청각, 뭐 후각, 오감밖에 없다고. 맞아요? 뻥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감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육감 적어도 7감이 있어요. 이 2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5감이 아닌 그러면 6번째 고유 수용 감각 또는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서 머리 뒤에 뒤통수에 대지 마세요. 대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보여요? 손 보여요? 안 보여. 손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내 손이 어디 있고 빨리 움직여 보세요. 손이 빨리 움직여. 천천히. 어떻게 알아요? 내 손의 위치와 움직임을 어떻게 아냐고. 눈으로? 아니 눈으로 안 보여요. 촉감? 이 촉감 아니에요. 시각, 후각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고유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즉 내 사지, 팔다리에 관절, 근육, 근막에 센서가 있어요. 감각 세포들이. 그래서 내 사지의 움직임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때 발을 안 보고도 걸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내려갈 때 안 보고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게 고유 감각이고 그 고유 감각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또 감정에 영향을 줘요. 그걸 면밀하게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게 7번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쳐봐요. 내가 오줌보가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오줌보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게 시각이에요? 촉각이에요?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내부 감각이에요. 인테로셉션은 많아요. 배가 꿈틀대는 감정. 아이고 심장이 막 두근대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가슴이 쪼이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고유 감각이나 그 내부 감각이 있죠. 내 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감각은요. 태반이 우리 무의식에서 그냥 처리되고 말아요. 우리 의식까지 안 올라와요. 그중에 약간 이상한 놈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파. 배가 꾸룩꾸룩 되는 것 같아. 이건 뭐냐면 내 내장에서
수도 없이 많이 시그널이 신호가 올라오는데 대부분은 정상이지 얘가 정상이니까 이 뇌가 무시해버려요. 그 무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이즈거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도 움직여. 그런데 배탈이 났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긴급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배 아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부 감각이에요. 그럼 이 내부 감각 같은 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몸에 어디가 이상이 변화가 생겨서 감정을 느끼잖아요. 전부 내부 감각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돼서 느끼잖아요. 전부 고유 감각, 고유 수용 감각이에요. 그래서 인테로셉션, 프로프리오셉션 이런 걸 통해서 내 감정을 우리가 느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인테로셉션, 프로프리오셉션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그게 통증이에요. 통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 몸을 기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럼 이 뱃속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염증이나 부상, 어디 찢어져서 아플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닌 그냥 노멀한 보통의 시그널인데 내 뇌가 잘못 해석해서 즉 노이즈에 불과한 별거 아닌 정상인 신호야 그거를 쫙 증폭해가지고 야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배에서 이 신호 오는데 내가 옛날에 배탈 났을 때 신호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게 만성통증이에요. 그래서 만성통증은 염증도 없고 아무리 가서 뭐 MRI, CT 찍어봐도 이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유 없는 통증 무지하게 많아요. 디스크가 생겨서 MRI 찍어보면 디스크가 터져서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 하나도 안 아픈 사람 찍어봐도 나이 따라 다르지만 한 70% 이상 제 나이 되면 70% 이상 다 디스크 찢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안 아파요. 이게 꼭 찢어지고 뭐 있다가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도 멀쩡해도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능동적 추론. 뇌는 항상 추론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보면 여기 하얀 삼각형 보이죠? 까만 삼각형도 보이죠? 이거 뇌의 추론의 결과예요. 그런 자극물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흑백 사진이에요. 근데 얼핏 칼라 사진처럼 보이죠? 얘들이 뭐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파란색 옷 입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다만 그 회색 옷 위에 이렇게 크로스로 선이 몇 개, 색깔 있는 선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 눈은 그 부위에 그런 색이 오니까 얘 노란색 옷 입은 거야. 얘 파란색 옷 입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얼핏 보면 칼라 사진처럼 보여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입체로 보는 것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의 과정이에요. 뇌는. 감정에 대해서도 추론을 하고 통증에 대해서도 추론해요. 그 추론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게 뭐예요? 그게 만성통증이에요. 추론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멀쩡한데 불안감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불안장애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분노조절장애예요. 내 몸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상적 신호를 잘못 해석하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막 활성화돼.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심장이 조금 뛰잖아요. 근데 그냥 심장이 조금 뛰는데 조금 변화가 왔어. 이게 큰 변화가, 이거 내가 두려운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심장이 조금 이상하게 뛰죠. 그럼 두려움을 확 느낍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자체를 못 느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네. 그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거고 그게 아니라 심장이 조금 이상이 생기면 그 자체는 못 느끼는데 다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느껴요. 그래서 정신과에 오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질병이 뭘까요? 불안장애예요. anxiety disorder. 불안장애의 하위 요소들이 트라우마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시험불안증도 있고 대인공포증도 있고 이게 다 편도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불안장애들이에요. 그런 불안장애들 환자들은 올라오는 신호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조금 이상하면 불안해. 불안하니까 심장 더 뛰어. 더 뛰니까 더 이상해. 그게 막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 그게 공황 발작이에요. 그래서 공황 발작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만히 누고 있다가 가만히 있는데 100m 전력 질주할 것처럼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 버려요. 그럼 느낌이 어떻겠어요? 나 가만히 있는데 이게 최대 심박수.
심장마비로 죽겠구나 하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립니다. 이 컨트롤이 안 돼도.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심장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공황장애 환자들 대부분 다 심장내과로 먼저 갑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아니,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신호 해석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편도체를 캄다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추론, 내 감정을 그렇게 이 뇌가 해석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감정과 통증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불안장애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우울증은 그 디프레션이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애 이상이 생겨도 정신 그 감정 조절 장애가 많이 옵니다. 요새 그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내 세균의 이상으로 뭐 어쩌고 되면 우울증, 이런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이 내장기관을 편안하게, 얘가 오는 신호가 잘못 해석되면 그게 두려움, 이런 걸로 막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요걸 지금 말씀드린 게 이 고유감각 내부감각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고유감각 내부감각 6번째 7번째 이 감각을 우리가 잘 처리하는, 인지하고 잘 처리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 호흡 훈련도 내부 감각과 비슷하고, 요게 바로 편도체 안정화에 대한 겁니다.